여긴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워낙 중요한 인물을 다루고 있어서요. 예. 박한용 실장님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요. 굉장히 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인물을 저희가. 짜증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분이 정말 왜곡되어서 찬양되거나 미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인물인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좀 짜증났던 게 별거 아닌 어린 시절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을 만들었잖아요. 신격화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따져야 되는 말이죠. 좀 짜증이 났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곡학아세, 경강부회, 황당무계. 이거 황당무계. 예. 정말 우리말로 풀었으면 어린 반푸러치도 없는, 예.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역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만큼 자세하게, 이거 듣다가요, 너무 뒷골 잡고 넘어가겠어요. 승질내서 못 듣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도 저희가 굴하지 않고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실장님? 예, 왜냐면 이 모든 말 하나하나들이 박정희 기념관에 가보시면 전부 다 또는 박정희 지지자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사실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디테일한 얘기는. 그래서 좀 다뤄놓고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뻥튀기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역사 프로그램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이 짜증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오늘은. 네. 진짜 중요한 얘기죠. 오늘 살짝 주제만 공개해 주실래요? 예, 대구 사범학교 시절 박정희의 비밀. 그리고 그는 왜 제국군이 되었던가는 제국군이 된 비결, 그다음에 그의 일제시기 친일 행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박정희의 사범학교 시절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우선 뭐냐면 이 박정희 기념관 기념점 도서관이지만 도서관 기능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박정희 기념관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박정희 왜곡관이죠. 왜곡관. 예, 여기에서 보면 대구 사범학교 시절과 교사 시절 또 일본군 장교가 된 시절에 대해서 인간 박정희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또 인간 박정희와 유경수라는 아까 동영상의 또 나레이션을 한번 또 문 아나운서께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수한 성적으로 보통 학교를 마친 박정희는 사범학교를 나와 당시 교사의 길을 걷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따뜻한 교육을 받고 자란 그는 어머니의 그 따스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군인이 되어 장교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은 훗날 국민의 아버지로서 통치 철학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완전 신임사임당 아들이 군인된 얘기예요. 저 기분 나빠요. 누가 국민의 아버지예요? 네. 어디다가 자꾸 국민을 붙여요? 자,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따뜻한 교육을 받고 자란 그날 때 따뜻한 다음에 교육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막내둥이로서 늦둥이로.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 따스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즉 박정희의 교사 시절 그런 모범 교사였던가? 라는 문제입니다. 진짜 어떤 선생님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따스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데 제가 볼 땐 비정한 교사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 후 군인이 되어 장교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지도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 군인은 일본군 장교, 정확하게 만주국 장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교의 길을 걸으면서 이게 매국한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 얘기 일치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부하를 돌봤다. 젠장. 이건 나중에 자기 부하들한테 무장 해제당합니다. 체포당해요. 예. 거짓말이죠. 야,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더 황당한 것은 그때의 경험들은 훗날 대한민국 국민의 아버지로서 통치 철학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군 장교가 된 것이 박정희의 국민의 아버지가 되고 통치 철학이 됐다면 이제 박정희 드디어 천황이 된 거예요. 국민의 아버지라면 그죠? 그러니까 누가 국민의 아버지냐고요. 왜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냐고요. 더 웃기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일제 때 친이란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거 완전 나라 개망신이고 이거 반역이죠. 네. 이따위 얘기가 지금 뭐냐 박정희 기념관 동영상에서 감동적이라는 하면서 마치 유경수 목소리를 흉내낸 성우를 통해서 이 나레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실장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법적으로 고소 안 됩니까? 정말 고소해버리고 싶네요. 예. 네. 자, 하여튼 간에 박정희는 뭐 실제 행적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보면 알겠지만 박정희는 1932년, 1931년 9월에 만주사변, 이른바 만주사변, 일본의 만주 침략이 일어났죠. 네. 그러고 나서는 32년 정도가 되면 각 학교들마다 반전 투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반제 투쟁이. 예, 이럴 때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 제4기생으로 입교합니다. 32년 4기생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때 입학 정원은 100명이었는데, 예, 그때 조선인 90명, 일본인 10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박정희는 뭐냐면 이제 여기 붙은 다음에 성적은 그렇게 5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할 때요. 예, 예. 네. 중간쯤 했죠. 예, 그렇게 한다면 뭐죠? 어쨌든 집이 뭐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겠죠. 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예, 대구 상학기로 5년제였어요. 그 중에 박정희의 3년간 성적을 보게 되면 하위권입니다. 꼴찌였어요. 쉽게 거의 꼴찌에 가까웠어요. 바닥에서 했다. 뭐 저 성적 나쁜 걸 비난할 수는 없겠죠. 네, 뭐 공부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근데 품행 평가도 안 좋았어요. 양이 4번, 가가 1번이었단 말이죠. 품행 평가라고 하면은 요즘 뭐죠? 이게 생활기록부라고 할까? 아, 그 행동 발달 사항 같은 뭐 그런 건가요? 게 있죠. 예, 뭐 품행에 방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도덕심, 뭐 협동심, 예, 뭐 이런 것들. 예. 네. 지금 뭐죠?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는 사춘기에 반항 비슷하게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군사 및 체육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뛰어났어요. 요즘 A 내지 A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여튼 박씨 성적이 무척 나빴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성적표가요, 실장님. 예. 그 박정희가 집권하던 그 시기에는 공개 금지가 되기도 했다면서요. 뭐 성적이 뭐 좋아야지 공개를 하지. 아마 박정희 성적이 좋았으면 대대적으로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요? 박정희가 사범학교 시절에 교사가 되는 성적이 아주 거의 꼴찌 아니에요. 네. 근데 교사가 됐잖아요. 요즘 같은 교사 임용시험에 떨어지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뭐 하여튼 잘한 게 없는 건 뭐 할 수 없고. 근데 교련만 뛰어났잖아요. 네, 교련. 예, 이걸 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이 아까 박정희 기념관에 교련성에 뛰어난 것을 어떻게 박정희 기념관은 미화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의지가 강하고 의협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사훈련을 방학 기간을 이용해 특수부대에서 받았는데 조교로 뽑혔을 정도로 리더십이 뛰어났어요. 예. 의지가 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근데 이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의협심이 많다는 건 단 노땡. 이건 전혀 박정희 선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교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씨가 다시 지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부활시키죠. 아, 그래서. 예. 한데 박정희가 이 당시에 그 교련이 있었는데 방학 때는 특수부대 훈련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특수부대라면 일반이 아니란 거 아니에요. 대구 80년대가 아니란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추적해봐야 돼요. 아. 이 특수부대에서 받았다는데 조교로 뽑혔다. 이 조교가 무슨 의협심이 강한 거고 의지가 강한 겁니까? 일본군 특수부대에서 교련 받을 때 시범 조교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리더십이 뛰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칭찬할 게 없었으면 세상에 칭찬할 게 없어가지고 교련 때 교련 조교한 거를 리더십으로 이야기한다는 코미디죠. 그러니까 왜 지난 시간의 얘기와 오늘 잠깐 한 얘기를 쫙 이어보면요. 혹시 실장이 깔때기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출발해도 하나로 도착하는데 그게 바로 리더십과 군인이 되는 동기. 그걸로 네. 다 모아지는데요. 아, 그 좋은 말이네요. 깔때기 박정희. 예. 예, 한마디로 하면 리더십과 군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다시 해석해야 돼.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왜 다른 과목이 시원찮고 교련만 좋았느냐. 이것은 의협심이나 리더십이 아니죠. 네. 예. 솔직히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박씨가 이 시기에 성적이 나빴던 것은 뭐냐면 군인에 대해 길을 가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좌절감이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애초부터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조선인들에게는. 유독 이따 와서 좌절감을 느꼈다는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식민지 교육이 마음에 안 들었다. 대구 사범학교는 얼마나 그 교사 양성소이기 때문에 통제가 심했어요. 나중에 우리 좀 이따 대구 사범학교의 항일 운동을 다룰 거예요. 예. 그런데 뭐냐면 식민교에 대한 반항심이다. 이것도 코미디예요. 본인이 식민교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다면 바로 31, 2년도에 뭐냐면 반제 운동이 나왔고 20년대 말에는 교련 반대 데모가 가장 심했어요. 아. 근데 민족 의식이 있었다면 교련 반대 데모를 해야 정상이지. 그렇죠. 교련 A 플러스 만든 게 정상이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교련 반대라든지 파쇼 교육 반대, 반전 반제 이게 학생 운동의 기본 구호인데 박씨가 이렇게 산다는 건 그냥 코미디지 않습니까? 이거를 붙일 게 없어서 리더십이래. 조교한 걸 가지고. 자, 누가 군대 가가지고 나 논산 훈련소에서 조교했다고 자랑하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예. 오히려 이때 중요한 것은 박정희는 이 대구 사범학교에서 교령 교관으로서 현역 중령 일본 육사를 마치고 일본 육군대학을 마친 아주 엘리트죠. 네. 그 황도파라고도 얘기해요. 위인데 아리카와 게이이키라는 사람 중령이죠. 을 교령 교관을 만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정희의 인생에서 대구 사범학교는 교사로서 인생이 아니고 그가 일본 제국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연주를 가진 아리카를 만났다는 것이야말로 박정희의 대구 사범학교의 가장 본질적 의미예요. 예, 그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폴레옹을 꿈꿀 수 있는 첫 출발을 갈 수 있어요. 일본 군인이 될 수 있는 제국 군인의 길이 바로 이 아리카를 통해서 길이 열립니다. 이 대구 사범학교 시절이 선생님이 되기 없어요. 위한 어떤 과정 따위는 전혀 의미가 없고 오로지 군인 박정희, 제국 군인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서만 장교. 의미가 있네요. 네, 현직 장교와의 만남. 네. 이것만이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구 사학에서는 딴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대구 사범학교를 나와서 어쨌든 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교사가 된 다음에 이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박정희가 왜 다니던 시기를 전후해서 대구 사범학교에서도 항일 독서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박정희는 관련이 없었나요? 예, 한때는 워낙 박정희가 신비주의 전략이에요. 하도 잘난 게 없다 보니까. 감추기가 신비주의로 돼서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이었다. 대구 사범학교 시절에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많았는데 이 대구 사범학교는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교사 양성기관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뭐냐면 1906년에 개교했던 대구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바꾼 거예요. 즉 대구 사범학교라는 사립학교를 나중에 이때는 뭐냐면 신태유라든지 또는 광무사 사장이었던 김광계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예. 했다가 나중에 뭐냐면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대구 사범학교로 바뀌면서 경성, 평양 사범과 함께 3대 사범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 사범학교는 엘리트들이 들어갔지만 단순히 출세 지향적인 인물들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더라도 독립운동을 뜻을 드는 머리가 있고 일본군 장교덕에서 뒤집어지는 머리가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미 뭐냐면 이 1930년대 후반 박정희가 들어갔을 때 전환 시기예요. 가게 되면 이제 뭐냐면 대구 지역에서 대구 사범학교가 일반 고등학교 수준에 있죠. 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학교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뭐냐면 이제 되는데 그 운동이 바로 이제 1930년부터 시작돼요. 대구 사범학교에서. 네네. 물론 지하 운동이겠죠. 그래서 대구 사범학교는 뭐냐면 이 1930년에 현준혁이라는 사람이 교사로 오게 돼요. 현준혁이요? 예, 이제 이 이름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교사로 와가지고 사회과학연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시기 그렇게 해서 뭐냐면 독서회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독서는 지하 조직이겠죠. 비밀 독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 계급의식, 항일의식 등을 이제 고취시키다가 1931년 11월 현준혁을 포함한 학생 37명이 체포되고 10명이 기소당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현준혁이 굉장히 검색을 해보면은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어떤 사람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현준혁은 이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네. 문과를 마치고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대구 사범학교에서 이 선생을 했는데 이때 바로 이제 좌익 독서회죠. 좌익 항일 독서회를 만들었다가 이제 뭐냐면 그 6년간 복역합니다. 예, 길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에 가서도 북한 지역으로 갔죠. 북한 지역으로 갔죠. 가가지고 다시 뭐냐면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감옥을 들락날락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는 이 평안도에서 이 바로 이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를 결성할 때 바로 그 책임자였어요. 그 상당한 건물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서기로서 이제 활동했고 그 다음에는 그 여운형 선생이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조직하죠. 1945년 9월달에 할 때 바로 중앙인민위원회 후보위원까지 선출되는 건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 전지혁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이제 이 뭐 오늘 현준을 다룬 시간 아닙니다만은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큰 노선을 국내파 공산주의자의 지도자인 박헌영 노선을 따랐으니까 김일성 노선하고 좀 달랐단 말이죠. 국내파니까. 그렇죠. 만주파하고 달랐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통일전선적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제휴했고.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하고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비교적 신망이 두터웠고 상당히 뭐냐면 그 유력자였어요. 자기 지도자로서. 그러다가 뭐냐면 이 양반이 뭐냐면 이 1945년 9월 28일 날 뭐냐면 조만식과 함께 소련 군정이 그 당시 시행되었으니까 로마넨코 사령부에 들렸다가 돌아가다가 평양시장 앞에서 암살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걸 가지고 그동안 쭉 뭐렇게 떠들었냐면 김일성이 죽였다고 한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김일성이 국내로 돌아와 보니까 현준혁이라는 사람이 박헌영 계열 아닙니까? 네. 근데 박헌영 남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현준혁이 워낙 그냥 위력이 세기 때문에 앞으로 권력을 쥐려고 할 때 위협이 된다고 해서 김일성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극우 백색 테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단의 백간옥에 총을 맞고 사망했는데 이거는 남쪽에서 보냈다 그러죠. 남쪽에. 그래서 어디 한번 방송국에서도 제가 오래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면 이쪽에 남한에 있을 때 백색 테러 조직이 북한에 가서 죽인 암살한 그런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이런 사건을 있었던 거물이 바로 현준혁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살아 있었다면은 어쩌면은 김일성이 아니라 현준혁이? 예, 글쎄요. 그 정도의 그 거물이었는데, 자, 또 다른 사건들도 있었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나면 그 여진이 남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1934년이 되면 이기 상비생, 박정희 일기 선배죠? 네, 들이 다시 또 뭐냐면 그 막수주의 강자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적반은 됐지만 특별한 조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고 났어요. 예, 그래서 38년도에 이때 박씨가 교사 졸업할 때죠. 네네. 5년제니까, 그러니까 1932년에 네. 4기생으로 입학을 했다. 이걸 외우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네네. 네. 안 오셔도 됩니다. 다시 드시면 되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따라올 때는 네. 그렇게 됩니다. 즉 박정희의 선배들이 운동했고. 그렇죠. 네. 2기생, 3기생들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때 연습과가 만들어져요. 2년제로서 예, 만들어졌는데 이때 주로 이거 뭐냐면 이 연습과는 일본인 학생 중심이었어요. 여기에 심상과예요. 심상과는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네. 심상치 않다 하면 보통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는 조선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 문제가 있었겠죠. 예, 바로 이렇게 돼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해서 1939년에 이른바 외관 사건, 외관 알죠? 지명. 네, 외관. 경북 외관 맞나요? 예, 마치 쉽게 말하자면 이 광주 학생운동 비슷한 거예요. 좀 약하지만. 아. 예, 경부선 외관 철교에서 양목까지 외관 철교에서 양목 구간사에서 이 조선의 학생들이 하고 일본 학생들이 이른바 근로보국 노가다 뛴 거죠. 강제노동을 하다가 민족 차별로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때 학교에서 당연히 일본인 학생 편 들었겠죠. 그 당시가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조선인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본인 교사들을 집단 구타해버립니다. 그때 교사들 많이 맞았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인 교사들은 조선인 학생들한테. 왜? 선생이 아니고 이거는 민족 차별의 주범들이었으니까. 네. 이 사건으로 18명의 대학도는 정학청을 당합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각성된 후배들이 구기생이에요. 20여 명이 백의단이라는 비밀교사까지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가 4기생인데 일단 2기, 3기 선배들 얘기 나왔고요. 지금 9기생 얘기, 후배들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 대구 사범학교가 참 대단한 학교인데 박정희 얘기는 안 나오네요. 예, 그다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목만 얘기하자면 또 40년 1월 달에 되면 8기 9기생들이 반딧불이라는 책자를 만들기 유명하죠. 네. 그렇게 해서 반딧불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쉽게 말하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그다음에 또 그 비밀결사체로서 문해부, 이름을 문해부로 한 거죠. 조직사고로 이름을 험하게 지울수록 감옥에 많이 가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문해부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구회로 이어집니다. 1941년도에는. 그래서 기관지가 학생이었어요. 학생. 이 문해부하고 연구회는 그 다음에 41년도에 다시 다혁당으로 만들어져서 실제 활동까지 합니다. 오. 그래서 이 다혁당 같은 경우에는 차다자의 혁명혁자예요. 방학 중에 야학을까지 열고 문명 퇴치하고 계몽운동하는 한편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군사훈련됐어요. 그러나 박정희의 결혼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했네요. 네. 박정희는 교련 교관을 통해서 일본군 장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교련했지만 이 다혁당원은 그들 박정희 후배들 아니에요. 후배들인데 참. 독립운동 무장봉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 참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다르네요. 네. 이에다가 들통에 나가지고 무려 300여 명이 체포가 되었단 말이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담을 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그 중에서 약 10% 34명이 재판에 해부돼가지고 이 가운데 5명이 옥중 순구까지 합니다. 예, 그 5명은 해방이 되면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말 무의원 근심이 없는 동산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조직이 또 1940년에 대구 사범학교 특설 강습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것은 뭐냐면 무의원 근심이 없는 나라 일제로부터 벗어나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역시 이들도 체포가 돼서 18명이나 체포가 돼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 순국했어요. 고문으로. 하고 또 한 분은 옥사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번 있었는데 박정희가 다니던 시기만 조직 사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시가 철저했겠죠. 예, 박정희는 결코 항일 학생 운동을 한 적도 없고요. 예, 이것은 뭐냐면 박정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박정희가 만주로 갈 때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나 독립운동에서 만주 갔단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예. 오로지 박정희 이 시기에 일본군 결혼 장교의 총애만 받고 있었죠. 예, 그러고 나서 또 결혼도 하나 합니다. 이 아사리판에. 예, 물론 본인이 한 건 아니에요. 네. 중매 결혼이니까 아버지가 지정한 결혼이죠. 지정 결혼이죠. 그렇게 해서 대구 사범학교 졸업하기 1년 전인가요? 1936년이 되겠네요. 이때 3살 아래인 김호남이라는 분과 결혼합니다. 아버지가 왜냐하면 나이가 많잖아요. 네. 누뚱이 내가 죽기 전에 장가 보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호남 씨가 참 비운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박정희 하면 당연히 유경수 여사를 떠올리는데 이분과 이혼을 한 건가요? 당연히 이혼하지 않고 아주 나중에 합니다.
아주 나중에 하는데 뭐 네네. 사실은 뭐 우리가 또 가정사다 보니까 해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네네. 야, 하여튼 간에 그렇게 돼서 뭐냐면 한데 좀 이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박정희가 이 결혼에 대해서 배우 싫어했다는 것이죠. 뭐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뭐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나이 많은 연상의 예인하고 플라토닉 러브라고 할까 누나 동생 맺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이제 멘토라고 해야 되나 뭐죠? 그 당시에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간호학교 다니던 여성하고 누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연애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왜 그 당시는 그냥 집안에서 짝지어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많이 배우는 학교를 다니는 남편의 경우 네. 그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여성과는 그러니까 플라토닉 러브가 됐든 어쨌든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죠. 부인은 따로 있고. 예. 박정희는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구에서 눈을 뜬 거 아니에요. 네. 촌놈이. 그래서 대구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호장교라 간호학교 다니는 사람 뭐 신생 여성이죠. 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느닷없이 시골에 있는 여성하고 결혼하다. 물론 한글은 읽을 수 있는 여성이니까 아주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키도 컸답니다. 아마 박정희가 키가 작으니까 좀 큰 여성 골랐나 봐요. 근데 완강하게 거절하다 하수를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 결혼했는데 언제부턴가부터 그 방학이 되면 가잖아요. 그렇죠. 지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신방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그래요. 잠자리를 거부한 거죠, 박정희가. 그래서 그의 형 박상희가 강제로 요구해도 거절해서 박정희가 두들겨 맞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뭐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랬겠죠. 네, 자, 근데 좀 더 복잡한 게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말할 수 없고요. 예. 네. 뭐 이랬다면 뭐 박정희가 고향에 가지 않고 총각 행세를 했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구 사범학교나 교사 시절에 다 총각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도 있었죠. 예. 그 장녀. 예, 박지옥인데. 네. 예.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 시절의 본질은 대충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대구 사범은 의외로 강렬한 항일운동의 중심지였죠. 즉 식민지 제국 식민교육의 전도사가 되길 바라는 거 아닌데 정작 그래서 뭐죠? 혁명적 분위기가 저항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박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간의 총애만 받고 성적도 나빴고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다. 그러나 결혼을 했었다.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30년 3월 25일 날 졸업하고 바로 이 대기 발령 받았다가 37년 4월 1일 날 문경 공립보통학교 이제 문경으로 갑니다. 교사로 부임해서 상인을 맡았죠. 바로 그때 이제 장녀 박지옥이 태어났으니 바로 박근혜의 이복 언니가 되겠습니다. 네. 그 박정희가 1937년 3월 25일 대구 사범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4월 1일 문경 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요때부터 이제 1940년 2월까지 재직을 하게 되죠. 네, 요연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박정희가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38년 9월 4일에 아버지 박성빈이 67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박성빈이 67세 사망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38년 그의 부친이 사망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훗날 박정희가 일본 육군 사관학교 57기생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네. 뭐 물론 공식 일본 육사생도는 아닙니다. 편입이죠. 예. 할 때 칠생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동기생들끼리. 칠생록. 예. 7번 태어나서도 주군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하는 것인데 그 동기생 이제 일종의 주소록이에요. 하고 또 이게 보게 되면 그 가계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창씨개명이 돼 있어요. 응? 창씨개명 40년에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1938년 9월 4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 보통 죽은 사람은 창씨개명 안 합니다. 예.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예. 창씨개명이 돼 있다는 거. 일단 건 뭐 오늘 그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하도 박정희가 2번 창씨개명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 도 한번 좀 풀려야 될 의문 같아요. 왜 죽었는데도 창씨개명이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40년에 창씨개명이 시작되는데. 그거 좀 이상하네요. 예. 하여튼 교사 시절 한번 볼까요? 네.
뭐 교사 시절에 박정희는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학습 지도도 잘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요. 네. 그러나 일본인 교장이나 시학관, 그러니까 지금의 장학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과 충돌해서 스스로 사직을 했다. 그래서 교사의 길을 버리고 군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박정희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훌륭한 교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교사인데 훌륭한 교육하려는데 일본인들이 뭐냐 간섭해가지고 그냥 때려집어치고 군인이 되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신데요. 말이 안 돼. 일본인 교장과 싸운 사람이 어떻게 일본군 장교가 됩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광복군 가는 것도 아니고. 맞다. 그럼 강복군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일본인 교장하고 싸우면은? 예,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연도할 때, 박정희는 1937년도에 부임했죠. 그렇습니다. 40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이건 이제 만주 군관학교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실제로 8년, 9년, 몇 년입니까? 37년부터 연도. 그러니까 횟수로 4년이요. 7, 8, 9, 10. 13년이죠. 네. 기간이. 기간을 따지면, 네. 자, 이 교사 생활이 모범 교사였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3년 동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범학교를 나와서 교사가 되면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의무 복무 기간 비슷한 거죠. 이게 2년입니다. 2년. 다른 말로 하면 100% 취업 보장의 2년간 의무 근무예요. 따라서 이 앞에 2년은 의무적이고 나머지 1년이 문제가 되겠죠. 네. 네, 자, 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37년에 교사로 부임했는데, 이 38년도에 1년 만에 만주국에 있는 이른바 신경군관학교입니다. 훗날 여기에 원서를 냈어요. 떨어졌어요. 1937년에 부임을 했으면 2년간 의무 복무면은 2년간 의무 복무 기간인데 1년 지나고 2년 차 때 그죠? 이거 그러면 불법인데. 네. 아니 불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37년 4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네. 앞에 1년은 정신없이 보냈겠죠. 네. 다가 38년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이 되면 원서 모집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시작해가지고 1년 걸립니다. 만주군학교 12월 달에 즉 3월 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서류 전형부터 해가지고 시험을 보려면 그해 12월 달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죠? 박정희는 30년 4월 달에서 38년 2월 내지 3월 달에 입학 원서를 낸 거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 부임한 첫 해부터 뭘 준비했다? 만주 군관학교 가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 문희장 아나운서께서 네. 처음에 방송에 들어오셨을 때 네. 신입 사원일 때 네. 바로 MBC였다 그랬었나요? 처음에 시작. 네, 처음 MBC. 들어오자마자부터 그 다음 해 KBS 들어가려면 1년 동안 KBS 시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직업을 아예 바꾸니까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교사 생활 열심히 했겠어요? 아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훌륭한 교사란 말을 하지만 적어도 이게 정확하다.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추상적 말 하지 말자. 박정희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된 첫 해 1년 동안은 그 다음에 38년도에 모집이 시작되는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 생활보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 교사보다 어려운 게 사관학교 장교잖아요. 그쪽에 더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쵸? 예. 군인의 길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게 더 중요했을 거라, 박정희는. 그것도 교사 되자마자부터 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 다음에, 근데 떨어졌잖아요. 서류 전형에서. 네네. 왜? 나이가 초과되고 이게 있었겠죠. 예.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1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39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원서를 낼 때 그때 혈서를 쓰는 거예요. 39년에 2월 달에. 그 유명한. 예. 네. 그거 나서 뭐냐면 39년 12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거 붙고 나서는 40년 2월 달에 그만둔 거예요. 교사를. 그럼 뭐죠? 박정희의 의무 근무 기간 2년 동안은 오롯이 뭐죠? 대구 사범학교 훌륭한 교사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활동이 아니라 만주 군관학교 시험 보기 위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예. 되네요. 근데 그 시험은 교사 되는 거나 대구 사범학교 시험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교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적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예 39년도 2학기 즉 39년도 2학기는 없었다는 얘기는 39년도 2월 달에 재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해가지고 원서가 통과되니까 이젠
면접하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신체 검사부터 하고 시험 봐야 되니까 아예 2학기 때는 문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건 문경에 그 당시에 사시던 분의 증언이에요. 직접 연구소에 찾아와서. 그리고 실제로 교사 생활 때 여러 가지 있어도 제일 공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팔을 불었고 여제자를 좋아했다는 게 있어요. 이성적으로. 물론 졸업한 다음이지만 그 여학생이. 교사가 그 나팔을 사실인 것 같아요. 나팔을 왜 불어요? 교사가? 그 당시에 나팔 부는 게 멋쟁이들이었어요, 일단. 근데 박정희는 그 멋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김광일의 시 보면 황혼 무렵에 뒷동산에 올라가 나팔을 불었다 이런 게 있는데 나팔 부는 게 한때는 멋이었어요. 비싼 거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그런 나팔이 어떤 나팔이 일본군 나팔이었어요. 근데 어떤 모양이냐면 그 당시는 국민복이라는 걸 입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시 총동원 체제가 이제 38년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비군복이나 군복 비슷한 거예요. 그 여기에다 보면 어디서 일본군 군모를 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민방위 옷에다가 모자는 군인 모자를 쓴 거예요. 그렇게 교사하면서 그 군모를 썼다는 자체가 뭐죠? 이미 마인드가 교사가 아니에요. 그건 군인이에요.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군인이 되고 싶어서 환장한. 환장한 놈이죠. 예, 환장했다라고. 놈이나 말은 좀 지나칩니다만 방송 용어로는 내가 볼 때 속으로는 다 그랬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까 이랬습니다. 왜? 이래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올라가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위인전 같은 때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가난한 농촌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팔을 부면서 깨우겠다. 어떻게 그렇게 둔갑하나요? 그렇죠. 묘하대. 이게 훗날 새말로 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 나팔 부르는 게 새벽종이 울렸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농민들이 산마다 새벽마다 좀 자야 되는데 나팔 불어봐야죠. 미친놈 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80 중후반 되신 분께서 그래요. 문경에 사시던 분이 저한테. 그때 동네 어른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일본 놈보다 더 미쳤다. 일본 군모 쓰고 다니면서 좀 많은 놈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즉 객관적인 이런 것이에요. 즉 박정희는 교사 시절에 교사가 되자마자부터 군 장교 시험 준비를 했다가 정답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교사보다 부실했다고 보는 게 정답이어야 될 것이고 게다가 그것을 입증한 것이 얼마나 군인이 미쳤으면 일본 군 모자를 빌려다가 주워다가 나팔 불면서 또또또 띠띠띠 기상 나팔 연습을 했을까요? 자 여기다 뭐죠? 그런데 박정희가 훌륭한 교사였다 얘기하는 것들은 억지로 에피소드를 뽑은 거예요. 4년 동안 하지만 3년 동안인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된다면 물어본 거예요. 가가지고 기자들이. 자, 그 대통령이 박정희가 됐는데 기자들이 가서 그 박정희 대통령 제자들한테 대통령이 교사할 때 잘했어요? 못했어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참 대답하기가 사실대로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하셨어요. 짜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대통령인데 또 게다가, 뭐라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박정희가 왜 교사 시절에 혈서를 쓰고 만주군관학교 입교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예, 고 혈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좀 정리합시다. 혈서 문제. 아직도 혈서도 조작되었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일단 우리가 그 당시 1932년에 만주국이 만들어집니다. 네. 군사 양성학교, 사관학교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정식 사관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 사관학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의 심양, 그러니까 그때는 봉천이라고 불렀죠. 봉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중앙육군훈련처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육군훈련처. 예, 그러니까 만주국의 초기의 속성으로 장교를 만드는 양성학교예요. 이것이 중앙육군훈련처인데 봉천에 있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봉천군관학교로 합니다. 네. 이 봉천군관학교는 1기부터 9기까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봉천은 1기부터 9기까지가 있었다는 것. 네. 근데 이제 봉천이 이제 아무래도 수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식 학교가 속성과잖아요. 그래서 정식 사관학교 만드는 것이 바로 만주국 수도 신경에다가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만주 육군 군관학교. 이게 사실은 공식 사관학교예요. 네, 앞에 봉천 군관학교가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끝에는 양쪽이 봉천 군관학교 끝하고 신경 군관학교 초기 시기는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봉천군관학교 구분해서 이것을 만주육군군관학교를 신경군관학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1기부터 6기까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1, 2, 3기까지는 장교로 임관했고 4, 5, 6기는 생도 때 일본이 패전하는 겁니다. 졸업하기 전에. 바로 박진은 바로 이 신경군관학교 2기예요. 네. 그래서 44년도에 졸업하게 되죠. 이때 뭐냐면 관동군에 만주 관동군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홍사익이라는 거물 친일 군인이 가 있어요. 조선인 친일 군인이. 갖고 이 홍사익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뭐냐면 연변죠. 지금 이쪽에 간도성이라 불렀어요. 젠다우성. 여기에 간도성 성장이 바로 또 조선인 이범익입니다. 즉 관동군의 실력자 홍사익, 그다음에 만주국 성장 이범익 이 양자가 죽이 맞아가지고 조선인들에게도 만주국 장교가 될 길을 많이 하게 하자는 정책 제안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 봉천군관학교 5기 때부터는 조선인들에게 문화가 넓게 됐어요. 박진 그런 데서 레이더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되자마자 38년도부터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아예 일본 역사는 너무 어려우니까 박진 안 됐을 게 나이도 안 되고 순수하게 일본인만 원칙적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박진은 38년도 3월 달에 원설됐다가 떨어진 거죠. 네. 그 떨어진 이유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 16세에서 19세잖아요. 그런데 박진이 때 23세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혼이어야 되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 아마 혼인신고는 안 했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비상한 수단으로 재수하면서 혈서를 쓴 거군요. 야, 근데 황당한 겁니다. 자격 미달인데 혈서 써서 다시 시험 본다는 놈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그쵸? 간절하고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증언에 따르자면 조갑제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때 동료 교사였던 유중선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이란 사람한테 박씨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혈서를 써보면 어떨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가 즉시 썼다는 거예요. 핍박을. 자, 그래서 혈서로 이제 지원서를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요. 박정희가 혈서를 쓴 것에 대해서 참 변명도 가지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 네, 예. 위키피디아 박정희 편을 찾아보니까 양형태 자유언론인 협회장이 보수 인물이죠. 네. 보수인지 수구에 가깝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예. 박정희가 썼다는 혈서 보도 내용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증거라고 제시하면서 박정희를 친일 사전 명단에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간 좌파가 역사를 위조, 조작하고 그것을 진실인 양 말해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장한 박정희 혈서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우리가 자료 공개 다 했잖아, 인터넷으로. 그죠? 또 네. 근데 언론 보도까지 나왔죠. MBC, KBS에까지 그 자료 화면도 나왔어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박진은 뭐냐면 그 혈서 멸사봉공. 예, 멸사봉공이요. 예. 라고 해서 혈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혈서만 쓴 게 아니라 호소 편지까지 보낸 거예요. 단원 편지까지. 아주 길어요. 이 두 개를 하고 그다음 기타 서류를 같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혈서와 저 붙여주세요 하는 애걸문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연구소 공개도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나오고 있고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우리가 직접 마이크로필름을 직접 우리가 카피해가지고 온 겁니다. 화면도 다 떠 있죠. 이거를 뭐냐면 아니라고 하고 어떤 이거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조갑제 같은 사람은 또 사실대로 인정을 해요. 해석이 완전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지. 뭐 해설이 맞다고 본다. 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상 또 혈서가 사실인 것 같이 사실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되니까 뭐 혈서는 그때 다 썼다는 주장이 있어요. 또 돌아버리겠어요. 그 박정희 평전 가난에서 권력까지를 쓴 이정식 경희대 석좌 교수가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39년과 1940년 당시 일본군에 입대하기 위한 혈서 제출은 일종의 유행이었다. 그리고 김광동이란 사람은 박정희 혈서 존재의 신뢰를 따지려면 우선은 만주신문의 권위성을 따져야 하며 또 당시 시대 상황과 분위기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는 군인들이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 맹세나 혈서를 쓰고 교회도 신사참배를 하던 상황이라면서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화된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친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소리예요. 이 이정식이라는 분은 이제 보수적인 학자예요.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공산주의자를 썼는데 보수적 입장입니다. 예, 그다음 김광동은 제 서클 후배예요. 잘 알아요. 네. 어머. 네, 그 성장 과정과 변화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됩니다.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1938년부터 조선인 특별지원병령제가 실시가 돼요. 이때 뭐냐면 이제 혈서를 쓰라고 뭐 하고 뭐 한두 명 쓴 게 있어요. 그 보도 근데 하나 쓰면 10개처럼 보도가 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혈서가 흔합니까? 아니요. 예. 일본인들이 쓴 거죠. 상당수가. 네. 그러니까 뭐 지원병 가운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이게 일반적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 상황이면 혈서 썼다는 게 보도가 왜 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혈서는 다 썼다고 얘기하면 그 당시 완전히 그 조선인들을 일본에 대해서 충성 맹세하는 걸로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그룹들이에요. 박정희 하나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네. 식미 전체 조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원명 가운데 간혹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 뭐죠? 장교 지원 앞에서 혈서 쓴 거예요. 이것도 예, 됐고. 근데 박정희 혈서만 쓴 게 아니라 충성 편지까지 썼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긴데 그 핵심만 한번 읽어보시죠. 일개 군관 모집 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두렵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아무쪼록 국군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예, 중간에 글이 중약된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예. 한마디 뭡니까?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구구절절하네요. 예. 아까 이제 멸사봉공이 일사봉공으로 썼어요. 그 혈서는. 네, 일사봉공도 있고 뒤끝에 멸사봉공도 나오고요. 개나 말씀 충성 다하겠다. 네, 견마. 일본에서 수습지 않게 네.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조국을 위해 어떤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해서 조국은 일본이에요. 일본. 예, 일본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이야기겠습니까? 교사, 또 더 정확한 것은 박쥐는 교사를 하다가 나이가 4살이나 초과가 된 케이스지요. 네. 뭐 가난한 것도 아니죠. 무식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형은 독립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박상이 유명한 예. 이 시기에 그 좋은 교사직도 팽개치면서 나이가 4살이나 초과가 됐는데도 이 혈서까지 썼던 것이 정상입니까? 이걸 이정식이나 김광기사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죠? 이따 이런 사람들이 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만주 시민의 권위라 하는데 이 만주 시민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렇게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박정희 혈서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만선일보를 뒤졌어요. 만선일보. 만선일보. 예. 만주, 이 최남선 같은 사람들이 관여했던 만주의 최대 친일 조선인 신문이에요. 근데 여기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혈서 보도는 조선인이 썼으니까 조선인 신문에 나지 않았겠네. 조선어 신문에. 네. 만선일보일 거라서 뒤졌는데 절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만주신문이라는 말을 딱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그래서 만선일보에는 실릴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만주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뭡니까? 일본어잖아요, 이게. 아, 박정희가 일본어로 썼군요. 당연히 일본어로 쓰지, 그러니까 조선말로 쓰겠습니까? 아. 이거 심사 감독 누가 하죠? 아, 일본인들이요. 그렇죠. 아. 이것이 만주신문에 보도되면서 뭡니까? 이런 훌륭한 세상에 교사하고 나이가 4살이나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혈서까지 쓰고 삐뜨건 피를 써서 목숨 바치겠다는데 이거는 모범 아니냐. 얘만은 입학시험은 보도록 하자는 붙게 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박정희는 특별하게 시험 응시 자격을 줬어요. 야. 그렇게 해서 그해 12월 달에 바로 1939년 12월 달에 만주 목동강 군강구에 시험 보러 갑니다. 따라서 뭐죠? 39년 2학기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 준비 때문에 면접도 보고 신체 검사도 보고
또 뭐죠 선도 타야 되잖아요. 로비하러 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없었다는 거죠. 그 문경에서 39년도 2학기 때 박쥐가 없었단 말하고 이때 시험 보는 과정들하고 보면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들 앉아있는데 박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뭐죠 시험 감독관하고 같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 당시에 응시했던 이재기라는 동료가 증언한 거예요. 아니 시험 보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 감독관을 같이 들어오고 시험 감독관 복구 새끼군 박정희 자는 여기 앉게 자리까지 앉혀줬다니까 이거 뭡니까? 이런 수험생이 어디 있어요? 와. 그게 박정희예요. 자, 그럼 박정희 바로 혈서로 군관학교 지원한 유일한 조선인이죠. 동기도 사악하고 수법도 악랄하죠. 근데 혈서를 썼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추리입니다. 이게 아리카와가 있었다고 보는 게 저는 아리카와. 아, 그 사범학교 시절에 왜 박정희의 유일한 정신적 스승, 멘토. 그러니까 특수부대에서 교련 훈련할 때 그렇죠. 그때 만났던 그 중좌요. 아니요. 일반 특수부대에서가 아니라 교련 교관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네네. 그 중좌. 이 아리카와가 이제 대자로 승진했어요. 대령으로. 해서 관동군 대령이면 막강합니다. 와 있었어요. 이 사람하고 연결을 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죠? 야.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아리카와가 봤어도 박정희를 총애했잖아요. 네. 넌 참 군인이 제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비상한 수단을 쓰라고 했고 여기에 저는 이렇게 이건 추리입니다. 유중선이가 증언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혈서를. 박정희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럼 혈서를 하나 보내겠습니다. 떨어졌으니까 대사님 어떻게 손 좀 써주십시오 하니까 혈서를 써서 보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뭐예요? 만주국 이제 병사처겠죠. 직목과에 이게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하는 병사계 직원이 이거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공무원이 그걸 할 일이 없잖아요. 말도 그렇죠. 공무원이. 그렇죠. 아리카가 미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언제 박정희로부터 편지 온 나한테 연락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 느낌에. 이게 추리지만 그럴듯한 추리예요. 홈즈 같은 추리예요. 그 어떻게 해요? 이게 오자마자 보고하니까 뭐 이거 만주신문 기자를 불렀겠죠. 이거 보도해라. 야, 지금 만약에 굉장히 커요. 분량이 보도면이. 실장님 말씀하신 그 추리가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박정희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냐면 만주신문에 실리게 되니까 이걸 아리카와가 들고 관동군 그쪽에 설득을 했겠죠. 내 제자인데 내가 보증할 때 또 신원 보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보증하겠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얘만은 특별히 하자. 이렇게 된 거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선일보가 아니라 만주신문에 실린 거예요. 이게 제 추리지만 이거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이 박정희가요, 이렇게 만주군관학교 가기 전에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유연산 씨라는 분이 그 제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변에서 그 기록에 나오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뭐냐, 힘이면, 이건 이런 얘기예요. 바로 박정희가 신경군관학교 입학하기 전에 1939년 8월 달에,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주가 있을 때가 되겠죠. 네네. 2학기 때 없었다고 했으니까. 바로 간도 특설대가 그때 이 최현 부대하고 해요. 이제 항일 조선인 빨치산 부대죠. 네네. 예, 간도 특설대 전투가 붙은 게 대사 전투인데 이때 간도 특설대가 16명인가 12명이 죽어요. 예, 그래서 대사 전투로 유명합니다. 항일 조선인 빨치산에 승리한 전투에 여기에 참 같이 토벌대로 간도 특설대 토벌대 참가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알고 확실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기도 했었는데 박근영이라고 박정희 둘째 딸인가요? 네네. 어머니하고 셋째 딸이죠. 셋째 딸이죠. 예, 예. 했지만 뭐냐면 이때 이 중국 측에서 워낙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책들에도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일단 유연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박정희의 사범학교 시절 이야기와 그리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 과정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을 무척 빨리 했는데도 참 금방 시간이 가네요.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거죠? 예, 이제 말기에 장교 시절로부터 귀국 그리고 이제 5.16 쿠데타까지 이어진 것을 한 2회 정도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다 못 끝내서 죄송합니다.